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다들 잘 쉬셨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업 진행할 건데 화면이 잘 뜨네요. 네. 2024년도 추리논증을 조금 다뤄볼 거예요. 저는 원래 기출문제, 특히 최신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걸 좀 꺼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작년 강의도 그랬고 재작년 강의도 그렇고 그 해에 나온 문제들은 좀 아끼자는 편입니다. 원칙은 그래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패턴이 바뀌었을 때는 분석을 해야 돼요. 24년도에 바뀐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24년도만의 특별한 점들 우리는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 23처럼 22, 23년도 했던 것처럼 그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건드릴 수밖에 없다. 요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변경점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4번은 뭐 매번 있었다고 해도 뭐 할 말은 없지만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수리출이랑 법학 크로스 시켜놓은 문제 비중이 늘어났어요. 이건 누구나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수리 퀴즈가 법 계산이 많이 나오지? 약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좀 그렇죠. 이거 굳이 찍을 필요 없습니다. PPT 파일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PPT 올려드릴 거니까 네, 찍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비중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세 문제 정도 늘어났고요. 계산의 난이도랑 복잡성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 대입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됐었어. 근데 가중평균 묻는 문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수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법계산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대비가 불가능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계산 문제로 나와 있던 것들이 대부분 시사 이슈랑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문제들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충분히 대비 가능한 형태의 이슈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비 가능한 형태로 피셋 모강 또는 입법고시에 이미 출제된 바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트에서 피셋스러운 계산 문제가 늘어났다. 이게 변경점인 거죠. 21학년도에도 한번 반짝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만큼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올해 특별하게 계산 문제의 비중이 올라갔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 3년 정도마다 출제진들 좀 물갈이 당하면서 패턴이 바뀌어요. 기존의 어떤 그 경향성도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끔 계산 문제를 강화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산 문제들, 법 계산 문제들도 좀 꼼꼼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과 구분에 좀 모호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어떤 유형이 나온다, 어떤 소재가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실제로 명확하긴 합니다. 그런데 두세 개가 섞여 있는 문제들도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따로따로 물어봤다면 이제 묶어서 문제를 낸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 이제 누구나 어, 이제 댕댕이나 소나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걸 낼 수는 없잖아. 바꿔야지. 바꿔야 되다 보니까 분과 구분의 모호성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학문간 구분이 좀 애매한 문제들, 뭐 법이랑 수리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인문학이랑 사회과학 같이 섞어서 내거나 아니면 이 수리적인 것들을 철학 문제 같이 묶어서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뭐 집합론이랑 선거제도 섞어서 내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미학 같은 경우에는 추리 논증에서는 좀 비주류 영역이었어요. 언어위에서 어차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처럼 계속 안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미학 쪽이 나오긴 했죠. 물론 이것도 시사 이슈에 기반해서 나온 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제가 번호 적어놓은 문제들을 오늘 좀 풀어볼 거예요. 근데 이런 형태들은 기존이랑 다르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3번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 이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올해 논리 퀴즈 나오는 거 없어요. 아까 저는 수업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말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제 총평 같은 거에서 논리 퀴즈가 아예 안 나왔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이걸 어떻게든 논리 퀴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도 논리 퀴즈가 아니에요. 애초에 논리 퀴즈가 아닌 문제들만 출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들 제가 보면서 이게 왜 논리 퀴즈가 아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 퀴즈만 대비하면 안 되고 수리 퀴즈도 대비를 해야 되고, 여기서 선택과 집중. 내가 퀴즈 3문제
논리든 수리든 무형추리든 건드릴 거냐 말 거냐 이걸 사전에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정해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뇌형에 압도되는 쉬운 문제들 과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것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수리 법학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 계산 문제들이거든요.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드릴게요. 풀 시간 드릴 거고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계를 띄워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시작하면은 3분인 거예요. 네, 시작하시죠. 삼 분 됐습니다. 3분 됐고요. 이걸 3분 안에 푸는 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맞아요. 연습이 많이 된 친구도 한 4, 5분은 걸릴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뭐 어떤 문제든지 3분 안에 풀어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항마다 요구되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건 1분 만에 풀어야 되고 어떤 건 4, 5분 투자를 해도 되고 이 문제는 4, 5분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시험지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어요? 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멀리서 한번 봐.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이 모양을 봤을 때 보이는 건 표야. 표 말고는 딱히 내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식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표는 법조문에서 왜 나올 왜 있을까? 법조문 문제인데 표가 왜 있을까? 계산 문제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계산 문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 수식이지. 계산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계산식이 이 밑에
따로 챕터로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은 계산식을 한번 훑어봐. 하고 욕하고 원래 넘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 가중평균 딱 나와 있는 거 보고 이거를 3분 만에 풀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 원래 맞죠. 물론 저는 이제 제가 시험장 들어갔으면 그냥 풀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가는 게 맞아. 시험장에서. 본인이 자료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풀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원래는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풀고 싶게끔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적잖이 있어요. 저는 아마 이걸 시험장에서 풀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풀 것이다라고 말하냐. 여기 표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떤 거부터 보는 게 좋을까? 계산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 못 하잖아. 계산식은 좀 나중에 선지에서 요구하면 봐야 되는 거고 표의 축을 보셔야 되죠. 어, 법 계산이든 과학 실험이든 표가 나와 있으면 표의 축에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게 당연한 우선순위야. 그거 위에서부터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표를 보면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랑 용적률, 건폐율 나와 있어요.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풀고 싶겠지. 키워드로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어봤다. 더더군다나 풀고 싶겠지. 제가 작년 모강에 용적률, 건폐율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풀 거예요. 저는 문제를 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키워드 보고 풀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계산 자체가 원래 용적률 건폐율만 해도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심지어 계산식 봤더니 가중평균이 있단 말 나와 있어. 엄청 어렵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나를 생각하고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할 거다. 일단은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표가 있네. 산식 봤더니 가중평균 나와 있네. 씨 하고 풀지 말지 판단하고 들어갈 거다. 다만 이미 이 시점에 저는 어떤 걸 물어볼지 파악한 거죠. 계산 문제인데 그 계산이 가중평균을 요구하는 조금 고난이도 계산일 것이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경우는 내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키워드니까 여기 개념 같은 경우는 좀 넘기면서 읽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규정을 보시면 제1조에서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 있는 대지의 용적률 여기 용적률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의 비율과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지 면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대지 면적은 뭘까? 땅바닥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 각 층 바닥의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의 비율 되어 있는데 이건 1층부터 쭉 위로예요. 지하층은 빼고 계산하는 건데 그거 원래 설명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면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고요. 어쨌건 요 키워드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의 비율 요 부분을 보통은 계산 문제로 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연면적이라고 따로 빼서 내고요. 요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이거부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땅이 이렇게 생겼네. 이만큼 건물이 있네. 요게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위로 쌓아 올린 면적이었지. 연면적이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1조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과 씨 용적률이 뭐냐? 건폐율이 뭐냐? 하고 한 1분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 시간 차이가 엄청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배경 지식을 강제로 요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해가 뛰어날 수도 있어.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 내에 하는 거에는 역부족이다. 일단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 계산해야 될 대상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랑 고도지구, 경관지구예요. 주거랑 상업은 우리 일상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해 보이고 고도랑 경관 밀접해 보이세요? 아니죠. 고도 고도시 할 때 그 고도일 거예요. 그다음 경관 자연 경관 할 때 경관일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구는 성질이 굉장히 달라. 섞여 있으면 뭔가 애매할 것 같아. 근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딱딱 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법적 추리를 요구한 이유가 뭐야? 뭔가 칼로 베듯이 자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이 합당하다 아니면은 이제 합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그 기준을 너가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우리 추리 논증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얘네들 뭔가 섞어서 낼 것 같다. 섞어내지 않을 거면 이렇게 많이 넣지도 않아요. 용적률 건폐율만 해도 어차피 얘들 머리 터지게 문제 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넣어놓은 거는 섞어서 내려고 하는 거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할 것 같다. 다음 2조를 봤을 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한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보시면 예외구나. 아래쪽이 다 예외인데 예외들이 내용이 많고 얘가 내용이 적죠. 그러면 선지에서 이것들 하나씩은 물어보겠구나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그 자리에서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조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각 호잖아. 호에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선지 없이 예시 사례 없이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계산식들 나오겠구나 예외 사항들 정해주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굳이 읽어본다면 맨 앞에 있는 저런 경우 정도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대지 위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요 정도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안 봐야 된다고 넘겨야 된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호, 2호의 핵심적인 내용들 어떠한 경우에 구분해 주는가 여기 정도까지만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선지 보면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계산식 같은 경우에도 선지에서 요구할 때 다시 올라가서 봐야 되겠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서 볼게요. 기억 보시면 1000제곱미터의 대지가 상업지역 600제곱미터와 주거지역 400제곱미터로 걸치는 경우에 대지의 용적률은 1100%이고 건폐율은 82%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뭐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상업지역 600제곱미터 그리고 주거지역 400제곱미터를 일단 이렇게 영역을 나누겠죠. 600, 400. 그때 이 각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얘는 그냥 이 제2조를 기준으로 해서 600제곱미터짜리 이걸 따라갈 거고 그게 아니면 1호, 2호의 내용을 따라가겠죠. 근데 1호를 봤을 때 1호는 용도 지역에 대한 거고 2호는 고도 지구에 걸치는 경우예요. 그러면 기억 선지는 1호의 내용에 해당할까요? 2호의 내용에 해당할까요? 1호의 내용에만 해당하겠죠. 1호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시선을 굴릴 때, 시선을 움직일 때 이런 법조문에서는 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미리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 램이 부족하게 된다고. 여러분들은 사실 인공 컴퓨터잖아요. 인공은 아니지. 그냥 생체 컴퓨터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뇌가 CPU인데 CPU만 있는 게 아니라 램도 있단 말이야. 단기 기억 저장 장치가 있단 말이지. 이 램 용량을 잡아먹는다고. 1호, 2호 이런 거 내용도 다 외우고 있으면 그 부분만큼은 제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단 넘기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상업지역 600제곱미터, 주거지역 400제곱미터 나와 있으니 1호의 내용들을 검토를 하면 좋겠다. 그때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미만 아니고 이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 들어가겠죠. 전체 대지 용적률과 건폐율은 계산식에 따른 결과값을 적용하고 다만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우에만 한다. 여기는 뭐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식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대로 계산식 대입하면 되는데 좀 귀찮아요. 귀찮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각 용도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에 그 부분의 용적률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용적률에다가 곱하기 600 한 다음에 여기도 또 용적률 적어주시고 뭐 곱하기 400 하고 전체 1000으로 나눠준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건폐율도 마찬가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계산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자료 해석 좀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0.6, 0.4 이런 식으로 곱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거 숫자 다 적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에서 주거 지역의 용적률과 상업 지역의 이 용적률에다가 0.6과 0.4 곱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인데 굉장히 계산식을 복잡하게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뭐냐? 기존에는 이런 뭔가 계산 툴을 쓰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무대뽀로 풀면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자료 해석 같은 데서 나오는
간소화된 계산법들 써야지 실수할 가능성이 확 줄어들고 시간도 낭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기존이랑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0.4 곱해주고 얘는 0.6 곱해준다. 얘도 0.4, 0.6 곱한다. 이거 누가 못해? 이 수식을 바로 이렇게 판단하면 그냥 된단 말이지. 근데 가중평균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어려워지고 느려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이랑 일단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렇게 위에 계산하시면 200에다가 900 더하니까 1100, 여기 28에다가 64 더하니까 54 더하니까 82 이렇게 나오니까 기억선지는 맞는 말이겠죠. 이렇게 기억이 맞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 550이고 450인데 고도지구랑 그 경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2호를 보는 게 맞겠죠. 대지 위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대지에 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경관지구에도 걸칠 때는 절반은 경관, 절반은 이제 고도지구로 보고 계산식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경관이랑 고도지구 반반 섞어서 해줘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내용에서 그냥 평균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150과 55 이렇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평균으로 바꿔준다. 0.5, 0.5로 해서 가중평균 해준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계산 난이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용적률 건폐율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해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만 3분 안에 풀 수 있고 없으면 그냥 5분 넘어간다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비중이 늘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 디귿에서도 여기 이 용도 변경이 됐을 때의 문제고요. 용도 변경됐을 때는 여기 1호에 따르면 종전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계산식에 따른 결과물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 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둘 다 증가하는 거로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계산식이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는 계산 아마 해보셨을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계산 연습을 따로 해야 돼. 이전엔 계산 연습을 할 만한 문제가 없었어. 곱하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됐어. 이젠 계산 툴을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사실 또 이게 강사들끼리는 사실 잘 안 돕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같은 영역 아니라 다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돕고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좀 꼬셔가지고 이 자료 해석하는 선생님한테 계산 문제 좀 만들어 달라 해서 책을 하나 뺏어 왔어요. 계산 연습책을 뺏어 왔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반값 이하로 드렸습니다. 거의 반값으로 드렸고, 근데 그게 원래는 재고품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반값에 매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고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심판을 반값에 드리는 대참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요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자료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꼬셔서 법계산 책을 같이 만들자고 했거든요. 내년 초까지 나가는 걸로. 그래서 그거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저도 같이 들어가니까 제 인쇄 부분만큼 할인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자료 해석에서 스킬 정도는 받아올 필요가 있다. 계산 연습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대체 왜 냈냐? 여러분들 그 신문 기사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이 과거에 그 지난 정권에서는 재개발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특히 전 시장님 살아계실 때는 재개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부를 하셨죠. 그래서 무조건 재개발할 때 한 동은 기존 걸 기업 공간을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것도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22년에 지선에서 다시 이제 현 시장님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재개발 정책 자체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죠. 건폐율 완화해주고 용적률 완화해주고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는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저 이슈를 보면은 저거는 시험 문제 낼 법한데 생각할 수 있거든. 교수님들이.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용적률 건폐율 저렇게 쉬운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어렵게 해서 이 왜 재개발 지구에서 60층 이상의 건물들이 안 나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유사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선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부터 있었던 재개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이슈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직접 문제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3번 문제랑도 연결돼 있는 건데 3번 문제 뭐니? 부동산 사기잖아. 어, 부동산에서 구라쳤을 때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정보 비대칭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부동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슈 나오는 것들. 전 이거는 사실 올해 수업에서도 했었고 작년 수업에도 했었어요. 작년에 터지기 전에 전 이미 이거 전세 사기 나온다고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다 수업을 한 거지.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야. 2, 3년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고. 그래서 물론 그 실제 전세 사기 이슈보다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문제긴 하지만 감각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또 모 정당에서 김포 편입이라는 어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신기한 형태의 지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 합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그뭐 저는 이 그 성향이 없습니다. 양쪽 다 까요. 이따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저 모르겠어요. 물음표 한 100만 개쯤 뜨는 건데 어쨌든 이것도 이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나올까? 법학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게리맨더링 같은 걸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법학에서 낼 수도 있겠고 경제학 쪽에서 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치 제도 쪽으로 낼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 한번 시험 문제 뭐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 봤을 때 여기서 시험 문제 한 3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추리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라이트하게 넘어갈게요. 이제 너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로 조명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저는 근데 이거 보고 이 생각했거든요. 양평 고속도로? 혹시 이거 이슈 모르시는 분? 기사 본 적 없다. 기사 본 적 있다. 그쵸? 절반은 있죠? 이거 뭐예요? 이 양평 고속도로 IC를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진다. 그거 가지고 올해 초에 치고받고 겁나 싸웠잖아요. 어, 직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 정부를 까는 형태의 문제인 거고 이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까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시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저게 왜 논란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 논란인 이유를 검토하다 보면은 시험 문제 나올 게 보이는 거예요. 양평고속도로가 저새끼들 왜 싸우고 있지? 하고 보면은 결국은 도로 점용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건 여기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도로 때문에 땅을 가져가게 됐을 때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그럼 반대로 민간이 도로를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의문을 가져야 되나요? 가지셔야 됩니다. 네, 가지셔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서초 사랑의 교회 사건 같은 것들 바로 떠올리실 거고. 그러면은 도로 조명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시의성 있는 문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선지들 보면은 짜증나죠? 꽤나 어렵습니다. 귀찮고. 이런 과태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리트 쪽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행시 쪽에서 과태료 문제가 올해 말고 작년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갔었거든요.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풀어봤다면은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거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넘기기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신박한 문제고 이런 걸 내면 많은 학생들이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시간 됐고요. 이 문제는 자, 이런 게 중간에 딱 끼어서 나오면 애들 멘탈이 터져. 생긴 거는 규칙 들어가 있지. 그리고 위치도 8번이니까 법 규범 문제잖아. 법 규범 영역에 나와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법률적 판단 아니면 법률적 사고를 요구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피셋 상황 판단 문제야. 규칙 주고 규칙 대입하는 사실상 수리 퀴즈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란 말이야. 물론 대안 비교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특이한 거죠. 기존에는 없었으니까. 최근 한 6, 7년 사이에는 이 세션에 나오지 않던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대비 포인트가 조금씩 되고 있다. 대비해야 될 게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외형적인 요소들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8번 문제를 처음 시험지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냐. 8번 시험지를 딱 보시면 선지 나와 있고요. 선지의 숫자가 1650명 뭐 이런 말들 나와 있네요. 뭐 몇 배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다라는 거는 감이 오죠. 중간에 1대1 대1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계산 문제인데 선발 규칙이랑 조정 규칙이 있네. 자, 제가 뭘 먼저 봤어요? 이 제목들, 소제목들을 먼저 본 거예요. 조문 파트, 지문 파트에 있는 소제목들을 봤을 때 선발과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럼 조정은 사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인 규칙이 있고 바뀌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순서를 첫 번째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을 재적용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1안, 2안, 3안 그리고 1안, 2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1안, 2안, 3안을 적용한 다음에 1안, 2안을 대입해 보는 거겠구나. 바꿔보는 거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봤더니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적용해서 160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한 다음에 조정규칙을 사용해서 추가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 조정 내용이 들어갔을 때 변화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라 뭐 이런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1안, 2안, 3안을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1안의 경우에는 공대, 비공대 아이고 너무 높게 썼네요. 공대, 비공대 이렇게 나눴을 때 1안, 2안, 3안을 비교하시면 1안은 뭐 1200대 400 2안 같은 경우에는 공대, 비공대를 3대 2로 그 다음에 경력자와 비경력자도 3대 2로 선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3안 같은 경우에는 공대, 비공대, 경력 비경력자를 기준으로 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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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도록 배분한다고 했으니 400명씩 뽑았겠구나.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다. 자, 요거 옆에 이안 그릴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대생이냐, 비공대생이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공대생, 비공대생 이렇게 구분해 줄 수도 있겠죠. 공대생이다, 비공대생이다. 그 다음에 경력직이냐 아니냐도 이렇게 OX로 구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리면 얘는 어떤 표가 되는 거예요? 2x2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미지 숫자 값들이 이 안의 조건에 맞게끔 해주는 거. 그러면은 이 각각에 들어갈 숫자들을 A, B, C, D다 이렇게 넣어봅시다. 미지수로 넣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의 내용을 보면은 비공대 출신 경력자와 비공대 출신 비경력자는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공대 출신 경력자, 비공대 출신 이제 비경력자는 같게 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B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거 합치면 2B가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 공대 출신과 비공대 출신이 3대 2라고 했으니까 이거 합은 3B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얘도 이제 2대 3인데 합쳐서 5B인 건 똑같으니까 뭐 3B, 2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2대 1대 1대 1이겠구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그 상태에서 분배해주면 되죠. 네, 그러면 320, 320, 320에다 640 맞나? 나누기 잘못한 것 같은데 1600을 5로 나누니까요. 320 맞네요. 네. 320씩 넣어주시면 되겠다. 320
네. 320, 320에 320에 640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기본적인 표가 나온다. 근데 요 표 그리는 거를 일반적인 그 수험생들, 초시생들이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피셋 좀 쳐봤다는 친구들은 할 것 같고 조방 좀 공부해봤다는 친구들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명분이 있어. 교수님들이 출제할 명분이 있는데 왜 어떤 근거로 이걸 출제를 하느냐? 모강 같은 데 보면 위양성, 위음성 계산하는 문제들 본 적 있지 않아요? 그 뭐 실험 문제로 나온 경우도 많은데 어떤 백신의 위양성, 위음성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아니면 옛날 기출 문제 중에서 뭐 비만과 흡연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그런 이제 관계도를 도식화하는 문제들, 그런 거 이제 2x2 매트릭스 그리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요. 그럴 때 여기 A, B, C, D 이렇게 미지수 넣어서 계산하는 것들이 이미 나온 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논리 자체, 이런 수리적 기술 자체는 기존에 이미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끼워 넣어도 명분은 있어. 다만 문제 스타일이 너무나 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규범이라고 하기엔 좀 말이 안 되는 문제 스타일로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런 거고, 요 틀 자체는 원래부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풀 수 있지. 아니면 한참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 규칙을 해석하는 데서 이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2x2 매트릭스 형태를 그리는 거, 이거 이제 2 곱하기 2라서 2x2 매트릭스거든요. 근데 위양성, 위음성이나 아니면은 우리 22년도에 나왔었던 뭐 경보 문제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 보면은 OX 쳐서 구분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두 가지 변수를 OX로 나눠서 이제 네 가지 경우수 만드는 거. 그걸 이한과 상한을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공대 기다 아니다. 경력자 기다 아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구나. 여기 다른 변수 하나 더 넣어주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난이도를 높이는 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조정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대 출신 선발자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공대 출신을 추가로 선발한다. 그때 경력자랑 비경력자는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뭐 이거는 이 각각의 내용에다가 추가해주면 되는 거겠죠. 비공대 출신 중에서 그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뭐 200명을 더해주는데 100명씩 나눠준다 라는 말 같네요. 1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2안을 기준으로 했을 땐 640명 기준이니까 160명씩 나눠준다는 이야기겠죠. 160명을 나눠준다, 80명씩.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의 수로 하나하나씩 다 대입해주면은 뭐 크게 문제 풀 때 어려운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기까지만 하고 난다면. 2안이 조금 귀찮죠. 선발된 경력자 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경력자를 추가로 선발하는데, 추가 선발자 중 공대랑 비공대 출신은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여기 뭐 이쪽은 문제, 얘는 이제 800명이니까 간단하게 이제 800명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 2하면 400명이니 200명 200명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쪽은 960이니까 나눠줄 때 2분의 1 하면 480, 그래서 240씩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숫자들 대입해 주시면 된다. 굉장히 귀찮은 문제기는 해요. 굉장히 귀찮은 문제긴 한데 저렇게 표 그려놓고 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기억선지 한번 볼게요. 선발 규칙 1안에 따른 결과를 조정 규칙 1안에 따라 조정한다라고 했을 때 최종 선발자 중 경력자 수는 1650명을 넘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이 선발 규칙이 1안은 공대랑 비공대만 나누고 있어요. 경력자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1200, 400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그때 경력자 수를 최대한 늘려가면서 배치하는 거죠. 경력자 수가 1600명이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최대 이제 전원이 경력자였다고 했을 때 1600명이 경력자가 될 수 있으니 그중에 절반이라고 하면 800명이 될 거고요. 그때 그 800명과 나머지를 조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맞니? 내가 1안에 따라 조정이구나. 2안에 따라 조정하는 걸로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1600명 기준으로 해서 여기 비공대 400명에다가 대입하면 100명, 그 중에 경력자 50명이라고 하면은 기존 1600명에다가 50명 더해서 1650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얘네 4분의 1, 100명. 그 중에 경력자는 최대 50명. 이 1600명 전원이 경력자라고 했을 때 합치면 1650명이다. 이래서 기억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선발 규칙 2안에 따른 결과를 조정 규칙 2안에 따라 조정하였다고 했을 때 최종 선발자 중 공대생의 수는 비공대 출신의 수의 1.5배를 추가한다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긴 해야 돼요. 수리적 감각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원래부터 공대가 비공대의 1.5배, 960대 640이면은 1.5배잖아요. 근데 새로 뽑는 애들은 어때요? 이 안에 따라서 뽑을 때는 이제 공대랑 비공대를 동일한 수만큼 뽑아요. 다시 말하면 뭐야? 1대 1.5에서 1대 1.5에서 양쪽에 같은 수만큼 더해. 그럼 그 비율이 이게 유지가 되겠어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 숫자 값이. 말하고 나서 표정을 보니 전혀 못 알아보겠다라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는데, 자, 얘랑 1대 1.5를 비교한다고 치자고. 그때 1대 1.5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값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1로 바꿔줘야 돼요. 좌변을 1로 바꿔줘야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자료에서 공부를 좀 했어. 그러면 이렇게 분수가 만들어졌을 때 동일한 숫자 값이 떨어지면 기존보다 그 값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계산 스킬들이 좀 있으면. 그게 없으면 대입해 봐야 돼. 뭐 대입해서라도 결과값을 찾으면 되긴 하죠. 근데 아는 사람은 눈으로 이거는 당연히 감소한 거 아니야? 하고 니은 틀렸다고 하고 넘어간다고.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기존 시험 문제 이런 거 요구한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세요. 최근 15년, 그러니까 15년간의 기출문제 중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있나? 물론 이제 경제 쪽에서 비스무리한 걸 요구하긴 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계산 스킬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다. 다음 디귿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하죠. 선발 규칙 3안에 따른 결과를 1안에 따라서 조정한 다음에 한 번 더 2안에 따라 조정을 한다. 3안에 한 다음에 3안에 넣고 2안에 한 다음에 1안 하는 거. 이거 뭐 계산하는 순서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1, 2안 같은 경우에는 순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대 출신 비경력자 파트는 아예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안, 2안이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다 뭐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이쪽에만 영향을 주거나 하지 이쪽 부분은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1안, 2안을 어떤 순서로 집어넣든지 간에 문제는 없다. 근데 디귿 선지를 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그 혹시 행렬 배웠다. 고등학교 때 행렬 배웠다 하시는 친구? 빠진 지 오래돼가지고 안 배운 친구들 많죠? 행렬을 배우면 항상 그 곱하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달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 규칙이 들어가는 문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조정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규칙 아니면은 두 번째 대입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을 때는 교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처음부터 곱하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고려 대상도 아니죠. 바뀌는 게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바뀐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으로 얘는 애초에 변수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은 이건 맞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재능적인 측면이 있잖아. 물론 자료 해석이나 그런 것 좀 풀거나 피셋에서 퀴즈 문제들 좀 풀다 보면 늘어나긴 하지만 타고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참 많이 나왔다는 게 우리한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다. 많이는 아니죠. 뭐 요 법에선 요거 하나니까. 그래도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대비 포인트를 조금 더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랜스포즈 개념 자체는 이제 리트에서도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구조 같은 거니까 뭐 채용 구조 논란은 굉장히 많죠. 물론 그걸로 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이 연관성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제 자체는 채용 구조와 관련해서 이제 2x2 매트릭스로 문제 풀이하는 방법 그리고 수식 활용하는 거, 수식이라기보다는 계산 스킬 활용하는 거 이런 거 좀 물어보는 거고 기존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출제되어 있다는 거 하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 구분이 모호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12번 문제고요. 12번 문제도 앞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분과 구분이 모호한 거야. 저거 어떤 분과에다 집어넣니? 법학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 없잖아. 얘도 근데 얘는 그래도 좀 짜증나지만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가계도 묻는 문제랑 그 고전형법 문제, 고전법 나오는 문제는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나왔으니까 그래 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집 사람들 이름 정해주는 것도 규칙이긴 규칙이니까 앞에보다는 오히려 더 법 규범적인 것들이 좀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막 오행 이런 단어 나와 있으니까 어렵게 생겼잖아요. 사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풀어보고 싶어요? 풀어보고 뭐 해설 들어보고 싶으면은 말하고, 아니면 요거 넘어가고. 사실 풀어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니은 디귿 선지가 기존의 행정고시 상황 판단 문제 중에서 함정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 21년도 피셋 상황 판단에서 21년도 맞나? 1인지 2인지 살짝 헷갈리는데, 그 양들 이름 맞춰주는 문제가 있어요. 뭐 여름에 태어난 양한테는 물을 붙여주고 겨울에 태어난 양한테는 불을 붙여준다, 뭐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거랑 논리가 똑같아. 그 문제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피셋스러운 문제인 거죠. 이런 게 기존에 안 나왔던 스타일인 거고, 논리 퀴즈 스타일인 거죠. 다음 걸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7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면서 동시에 철학을 좀 더 뛰어넘는, 인문 철학을 좀 더 뛰어넘는 사고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3분 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엄청 어렵진 않을 겁니다. 어렵진 않을 건데, 요 내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시험지를 보시면 여러분 눈에 가장 특이하게 들어온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밑줄 그어져 있는 거죠. 밑줄이 세 군데 그어져 있다. 기억, 니은, 디귿 그어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뭐예요? 1차적 선 그리고 2차적 선이에요. 근데 2차적 선도 첫 번째, 두 번째, 2차적 선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의 개념이 이 사람한테는 세 가지가 있는 거야. 1차선과 2차선이 있고 2차선 안에 두 가지가 있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의 포맷은 뭐예요? 비교야.
기역과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는 거다. 그런데 그 비교를 위한 핵심 개념들을 본문에서 설명해 줘야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선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은 떠오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2, 3이었나요? 선이 악의 결여라면 뭐 이렇게 나왔었던 문제 있었죠. 그때 선이 악의 결여다. 이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결여라는 개념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존재론적인 성질이에요. 선을 악의 결여로 봤을 때는 뭐야? 선과 악은 독립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그 선지로 나오지. 의존적이라고. 독립적이지 않다고. 존재론적으로 의존적이다라는 건 뭐냐? 구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는 있지만 스펙트럼의 양 끝에서는 뭔가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세부 단계를 봤을 땐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집합으로 만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선이라고 하는 걸 개별적인 집합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수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상 범주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든 아니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를 할 수 있든 어떤 집합의 형태로서 뭔가 설명할 수 있을 때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엄밀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집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선, 즉 조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1차적 선은 한 존재가 지니는 본질적 완전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그 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한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들, 그건 뭐야? 조건이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한 조건. 뭐 인간이 짐승으로 떨어지는 순간은 뭐예요? 욕망에 굴복했을 때,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육을 먹는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답지 않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시대에 따라서 그런 그 조건은 변화합니다. 그렇잖아. 마야 문명에서 살인이 인간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거였을까? 아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대상이 그 본질적으로 그 대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집합의 교집합으로서 어떤 내용들이 그 대상이 규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 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걸 집합론으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딱 처음에 보면은 본질적 완전성은 뭘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결여되면, 그러니까 뭔가 없어지면 그게 아니면 선인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없어지면 선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 그 대상이 반드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요소 중에서 눈이나 귀나 코, 입 같은 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눈이랑 귀랑 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인간한테? 없어도 인간일 수 있죠.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입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걸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가장 에센셜한 어떤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수학적 관점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이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 적극적 의미에서 결의 부정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집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교집합으로 생각을 해도, 뭐 어떤 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결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집합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에게 인간성이 없으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설사 개인간의 신체 능력이나 독성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누가 더 인간이란 진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나면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게 1차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선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여로서 설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선이 선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여로서 설명되면 안 된다고. 결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뭔가의 결여로서 있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그리고 아마 제 수업 작년에 들었던 친구는 이 결여로서 존재론 표현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 문제 출제 스터디 할 때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존재론 이야기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집합으로 설명했어요. 이거는 집합론을 아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내용이에요. 집합론을 제가 수업을 할 거냐? 솔직히 그건 수업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는 사람들한테 훨씬 유리하긴 해. 수업 때 한두 번 다루긴 할 겁니다만 핵심적으로 뭔가 설명하기에는 그걸 내가 돈 받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만큼 제가 자신이 있진 않아요.
다만 뭐 무료 스터디 할 때 해줄 수는 있겠죠. 여튼 첫 번째 내용도 집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2차적 선은 인간이란 존재의 직립보행이라는 우연적 성질이 속하는 것처럼 어떤 주체와 이에 속하는 부수적 성질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제 관계에다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죠. 관계. 그리고 존재성에 수반되는 선이다. 여러분 수반이라는 표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없었겠죠? 시험장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또 있단 말이지. 어쨌든 저런 키워드들 모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존재하면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그 존재하는 대상 위에 얹어지는 거죠. 그 자체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거. 여러분 꽃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꽃이 꽃으로 존재하는 거는 1차적 선이에요. 거기에 색깔이 입혀지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존재성의 그러니까 수반되는 그런 선들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다음 니은에서 니은에서 이제 2차적 선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2차적 선 같은 경우에는 속하는 존재의 완전성에 기여하는 적합성. 완전성에 기여한다는 건 뭐예요? 더 뭔가 고귀한, 뭐 고결한, 뭐 이런 게 되는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 건강은 2차적이다. 이게 기출 문제는 아니고 모강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양상과 양태를 구분하면서 양태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양태성을 설명할 때 이 어디까지가 좋은 선이고 어디까지가 나쁜 선인가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모강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원은 아니고요. 리트 말고 피셋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문제를 찾아보고 있으면 뭐 제가 그 문제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몇 년도 몇 번 어떤 강사님 문제다 이 정도는 말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 온라인 학생들한테도 찾아보고 발견이 되면 그건 좀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첫 번째 2차적 선이 의미하는 바는 완전성에 기여하는 부분, 더 인간답게 뭐 윤리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2차적 선이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에게서 발견된 선함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 성질이 아니라 한 존재가 가지는 조음이다 해서 맛있다라고 할 때 어울리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염도, 산도, 식감 등이 잘 어울릴 때 음식이 맛있다. 그리고 떼어서 맛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건 결국 뭐야? 조화로움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2차는 조화로움.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중에서 두 번째는 조화로움이고 첫 번째는 완전성에 기여하는 부분들 이런 걸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부수적 성질, 수반되는 성질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그런 꽃의 색깔 같은 것처럼 이 뭔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중에서 꽃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있다면 그게 첫 번째 2차적 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조화로움으로서 뭔가 보여주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2차적 선이 되겠다. 그 상태에서 손질 보면 돼요. 근데 기억 선지는 제가 아까 말한 거에서 이미 답이 나왔죠. 독립성을 보여주는 선지라 해야 돼.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면. 그러면 악이 선이 결혈하면 악은 기억이다. 아니지. 선의 결혈로서 표현되면 안 된다. 악이 그 자체로서 뭔가 이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질 수 있어야 된다. 기억은 틀린 선지다. 하고 바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자, 1차적 선은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뭔가 표현이 되는 그런 거여야 되지. 여기서 말한 것처럼 결혈로서 표현하면 안 된다. 하고 기억 바로 지워줄 수 있겠고요. 다음 니은에서 어떤 대상이 아름답다면 아름다움은 그 대상이 가지는 크기, 형태, 색채 등 조화로움의 총체이다. 조화로움의 총체이다. 이거는 뭐 디귿이겠죠. 이거는 뭐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에 디귿에서 어떤 것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으면 기억이고 그렇지 않으면 니은 또는 디귿이다 돼 있는데 이거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나요? 기억, 원문자 기억, 1차적 선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존재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에 나온 2차적 선이라고 했을 때도 니은 같은 경우에는 완전성을 강화해주는 것, 디귿 같은 경우 조화로움 이거 전부 다 있으면 언제나 좋은 거예요. 있으면 언제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 2차 선들은 모든 것들이 이제 언제나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없어도 괜찮은 거?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제 누구에게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누구에게라는 게 누구에게 나로 읽힐 수 있단 말이야. 에브리바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1차적 선 부분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인간한테 인간성을 만들어주는 조건과 동물한테 동물성을 만들어주는 조건 이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누구에게나라고 읽었을 때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누구에게나로 읽든 아니면 개별 대상에게로 읽든 똑같이 디귿 선지는 답이 되기 어려운 선지다. 이렇게 제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분명히 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가치론적인 걸 다루고 있지만 이걸 원래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집합론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기 힘든 영역의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가치론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엄청 심도 깊게 다루진 않았고 가치론이랑 존재론 묶어서 이야기할 때 선이 존재론적인 으로 어떻게 의미를 가지냐 이거 이야기할 때 살짝 수리철학 섞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인문학 파트에서도 하나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섞어서 내는 문제들, 학문간 분과가 모호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논리학만 공부하는 건 진짜 자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까지 제시했던 것처럼 학문 분과 나눠서 공부하는 거 이건 필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섞어서 보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좀 더 퀄리티업을 해야 되는 저도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32번도 보시면 32번 이제 공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거제도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집합론이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어보라고는 안 할게. 뭐 내일 풀어오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해설해 줄게요. 32번 문제도 보시면은 공리피는 선택 가능한 대안의 집합이 축소되는 경우 논리학 또는 집합으로 접근하겠죠. 근데 밑에는 뭐야? 투표야. 우리 그 콩도르스의 역설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뭐야? 거의 없네. 큰일 났다. 우리 선거제도 공부 안 했나요?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우리나라가 총선, 지선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있잖아요. 1, 2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돌아오잖아. 그래서 선거 관련 이슈들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피셋 공부할 때도 필요하고 리틀 공부할 때도 필요한데 그때 이제 선거제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다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당선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분야예요. 우리나라는 어때? 직선제지. 국회의원도 직선제고 이 대통령도 직선제고 지방도 다 직선제잖아. 근데 거기서 비례대표 비중을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근데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도 직선제 따라가는데 이 50%못 넘으면 어때?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하지. 그리고 호주 같은데 아니면은 미국으로 보면은 선거인단제 쓰잖아. 그 제도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정치화법 그 특강, 수능 특강 이런 거 들으면은 다 설명해 주거든.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이 사례 1, 2, 3 대충 훑어도 어떤 이슈구나 바로 눈에 들어와. 그걸 발라놓고 32번 앞에 나와 있는 이 앞부분에 이 집합론으로 접근하는 부분, 집합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을 활용해야지. 거기서 좀 더 깊게 알고 있으면 콩도르스 역설 관련이구나 하고 바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섞어서 내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도 그냥 그 이슈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철학 분과나 다른 이제 학문 분과를 섞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거 경제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내용이 현시 선호 이론의 논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경영학과 현시 선호 이론 할 때 배우는 거 있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다. 그게 바뀌면 선호가 원래는 선택할 수 없었던 점이 몰라도 꼭 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졌을 때 내가 선택을 바꾸면 그거는 비합리적인 거다. 그게 이제 현실 선호 이론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 경제학과 친구들은 보자마자 바로 이해할 거야. 그게 아니더라도 집합의 형태로 표현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올해는 많이 나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풀어 오시면 내일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21번 문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추리에서 좀 많이 안 나오던 거긴 한데 물론 이제 인식론으로 본다고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미학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자 말자. 이제 리뷰 처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다 끝나고 시험지 받아서 볼 때 보자 말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주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을 바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답지 확인하기 전에 당연히 맞았겠죠? 요거 보시면 자 이렇게 시험지 보시면
가불병 나와 있고 중간에 개행해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요소를 제일 볼 때 집중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 사이사이에 한 덩어리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 제 PPT에서는 이 행구분이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지만 원래 시험지는 이렇게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 있으면 예시거든요. 사례나 예시, 가설 이런 거 제시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거 원래 레이아웃 할 때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짧게 두 줄로 나와 있다고. 제목도 비평이야. 비평이면은 뭔가 문학이나 뭐 미술이든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나와야 되겠다는데 평가와 이유에 대해서 훌륭하다와 실물 같다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물 같으면 훌륭한 건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겠구나. 그러면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현성을 이제 아름다움으로 취급했던 어떤 시기의 이야기들 있죠. 실사화에 굉장히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연필로 사각사각 그려가지고 뭔가 사진처럼 만들면 막 개쩐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훌륭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근데 거기서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작년 수업할 때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 관심 분야기도 하고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0월부터 인공지능 일러스트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 직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낸 이 가상의 수채화가 이 대회 1등을 한 거야. 모르고 당연히 이제 심사위원도 몰랐겠지. 심사위원도 모르고 1등을 줬어. 그리고 사실 짜잔 이건 AI가 만든 거였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래서 당연히 뒤집어졌겠죠. 어떻게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수상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는 잘된 표현이 있을 때 그걸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라고 폄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다 가치 투자를 해줘야 되느냐 가치를 부여해줘야 되느냐. 여기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진이랑 사람 손이랑 비교했을 때 사진보다 사람 손이 못한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 재현력 측면에서. 근데 왜 사람 손으로 한 거엔 가치를 두고 사진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가.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재현력이 높은 그림이랑 추상성이 높은 그림이랑 양쪽 다 고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추상적인 거에다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비판할 내용들은 뻔한 거예요. 실물 같다 만으로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비판 포인트만큼은 굉장히 빠르게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야? 시사 쟁점을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학 자체가 언어 이해에 훨씬 많이 나오지 추리 논증에 별로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특이한 문제다라고 배치를 해놓은 거지만 시사 문제다라고 접근한다면은 그 전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갤러리 쪽을 일을 조금 돕고 있어요. 몇몇 군데 유명한 갤러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보면 그래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금방 비싸죠. 그러니까 진짜 뭔가 현실에 가깝게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한 거에다가 가치를 붙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호당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 이제 논리 퀴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31번에서 34번 아니면 32에서 35 사이에 세 문제씩 출제가 됐고 그 중에 하나를 모형 추리라고 했을 때 두 개는 논리 퀴즈였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33에서 35까지 문제들이 논리 퀴즈냐고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논리력을 사용하냐? 수학은 논리학이에요. 수학이 이제 논리적인 걸 요구를 하죠. 근데 이거 논리 퀴즈라고 볼 수 있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 첫 번째 문제는요. 부등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식 세우고 부등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제가 그냥 한번 풀어 드릴 테니까 이게 왜 부등식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대수 퀴즈라고 제가 보통 분류하는 영역이고 각 위원은 찬성할 때 1에서 5점까지 하나를 부여받고 반대할 땐 0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이 17점 이상이면 안건은 통과된다. 사람 5명이니까 각각 부여한 점수를
A, B, C, D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 점수 다 합쳤을 때 17 이상이면은 가결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는데 논리 퀴즈겠니? 아니겠지? 수식 세워놓고 시작하는데 논리 퀴즈겠어요? 그리고 안건 P에 대해서 갑을병중에 찬성한 위원은 짝수 점수, 정무중에 찬성한 위원은 홀수 점수를 부여했다. A, B, C까지는요 0 또는 짝수고요. D는 홀수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몇 점씩이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점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수를 깎아 내려갔을 때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가? 이 식 적어놓고 나머지 대입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논리 퀴즈를 풀겠다? 그냥 아무리 쳐다봐도 못 풀죠. 결국은 선지 대입하셔야 되는 거고. 이 식을 세워놓고 푸는 문제야. 퀴즈지. 수리 퀴즈. 논리 퀴즈가 아니라. 이걸 어딜 봐서 논리 퀴즈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 퀴즈 뭐 땡땡땡 이런 책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리 퀴즈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부등식 활용이라 돼 있죠. 그다음 이 문제. 이건 논리 퀴즈니? 이건 논리 퀴즈니? 아니죠. 이것도 뭐 모형 추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잖아요. 이산적인 거란 말이에요. 퍼즐에 가깝죠. 이런 문제는 논리 퀴즈, 흔히 말하는 논리 퀴즈의 방식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게 거의 안 나왔었고 한 해 한 문제 나왔었는데 이걸로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선택지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거지. 이걸 대비를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원래는 논리 퀴즈를 대비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이제 논리 퀴즈도 대비할 거냐 말 거냐, 수리 퀴즈도 대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갈라지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야. 이건 논리 퀴즈일까? 2대1, 1대2 나왔는데 논리 퀴즈일까? 집합 문제겠지. 앞에서 봤던 12번 문제였나요? 아니죠. 8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또 논리 퀴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논리 퀴즈 문제 뭐가 나왔어? 나온 바가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아까 봤던 그 가계도 문제가 논리적인 성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걸 논리 퀴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논리 퀴즈가 아니란 말이야. 이 문제는 제가 내일 풀어드릴 거니까 꼭 풀어 오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번호 이따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건데 정리해 드린 번호는 무조건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어려운 문제들, 요것도 제가 이따 번호 정리해 드리면 풀어 오시면 되는데 이 19번 문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했거든요. 모든 명제는 수학 윤리 중에 어느 하나의 논의 주제에만 관한 것이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려운 게 맞아요. 내용은 어려운 게 맞는데 증명 방법이 귀류법 쓴단 말이야. 가정하고 부정해 주는 거. 귀류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용을 좀 추상화시켜서 풀면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생긴 건 어렵게 생겼는데 내용도 어려운데 실제로 어려운데 문제 풀 땐 쉬운 문제. 이거 풀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 36번부터 나오는 과학 문제들 다 쉬운 거였어요. 특히 이거 여러분들 진짜 고통받았던 이 문제. 이거 내용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다. 다들 그러죠. 근데 푼 친구들 하는 말은 뭐 대부분 그래요. 답은 쉽게 나온다. 답 쉽게 나오는 걸 왜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지만 사실 답은 되게 쉽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풀어 오시면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풀 것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체크해 봅시다. 33번부터 39번까지 다 풀어 오세요. 33번부터 39번까지 다 풀어 오시고요. 33에서 39까지 풀어 오시고 아까 19번은 다들 체크하셨죠? 19번 체크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막 21번 요거 뭐 풀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21번 미학 문제도 그다음에 32번도 풀어 옵시다. 32번도 풀어 오시고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17번은 풀었고 12번 문제도 풀어 오세요. 풀어는 오시고 8번 했고 네, 뭐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재에서 진행할 건데 먼저 풀어 오셔도 되지만 안 풀어 오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게 하는 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해오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방학할 때까지는 로드를 빡세게 안 드릴 거예요. 물론 저는 방학이 없는데요. 전업인데요.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는 제가 공부할 거리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기준은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첫 수업인데 조금 오버했네요.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좀 더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